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한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소득 상향 이동성이 정체되고 있다. 소득 상향 이동성이란 개인이나 한 가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 그룹으로 소득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소득이 증가를 의미하는 상향소득 이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하향소득 이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 소득 이동 기간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수준, 교육 및 취업 기회의 가용성, 전반적인 경제 발전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소득 이동 기간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OECD는 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의 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 상향 이동성을 감안했을 때 가난한 가정의 자녀가 OECD 국가 평균 소득에 도달하려면 최소 5세대 또는 15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출세할 기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는 이런 세대 간 이동성이 더욱 희박하다. 북유럽 국가는 비교적 더 높은 기회가 있으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일부 신흥 경제국은 계층 간 이동이 더더욱 어렵다. 이런 소득 상향 이동성은 1955년에서 1975년 사이에 저학력 부모에게서 태어난 많은 사람에게 현실이 되었지만 197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찰된 4년 동안 약 60%의 사람들이 하위 20% 소득 계층에 머물렀고, 동시에 전체 중산층 가구의 7분의 1, 저소득층 가구의 5분의 1이 하위 20%로 오히려 소득 하향 이동성이 발생했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덴마크의 경우에는 한 세대가 부자가 되려면 2세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헝가리, 인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세대가 지나야 하며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9세대 이상이 필요하다. 한국은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와 같이 5세대 이상 필요한 나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이 4.5세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평균에 가까운 나라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평균적인 나라라는 점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 한 가정이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부자로 넘어가는 데에 5세대나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5세대 앞에 조상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내 5세대 이후의 자손들을 만나보지도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기도 힘들지만 세대 중에 한 명이 부자가 돼도 5세대나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를 사용, 관리하는 가치가 그 집안의 문화로 들어왔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자신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소득 상향 이동성을 실현한 사람일 것이다. 그 가문의 경제적 시조인 셈이다. 따라서 돈만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돈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그 집안에 살아남도록 할 책임이 동시에 있다. 당연히 본인 스스로 돈에 대한 철학과 노하우를 가져야 하고 이것을 자식에게 전달해야 한다. 유산은 전달되고 철학이 전달되지 않으면 5세대가 아니라 자식 세대에서 끝나고 말 것이다. 당신의 컬러는 한국의 사업가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기 회사의 컬러를 갖지 않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브랜딩에서 나를 남과 구분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가 컬러다. 그럼에도 컬러에 신경 쓰지 않는 사업가들이 많다. 대부분 로고나 이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로고나 이름은 컬러만큼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한국의 컬러 시장은 현재 빈 공터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유색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삼성은 파란색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그룹의 모든 회사들, 심지어 야구단, 축구단 같은 스포츠뿐 아니라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홍보물까지 일관되게 파란색을 사용한다. 그득의 파라, 그득의 같은 파란색 계통을 쓰지만 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는 쉽게 그 회사가 떠오르지 않는다. 파란 색깔 점유 전에 패한 것이다. 개별 회사들의 홈페이지만 둘러봐도 그들이 색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하는지 차이가 난다. 대한항공의 스카이블루,
S-오일의 노란색, 네이버의 초록색도 컬러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 회사다. 미국의 대표적 회사들은 모두 컬러 전쟁에 이긴 회사들이다.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이 떠오른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경쟁하는 회사인 펩시는 딱히 식품 회사로는 선호도가 좋지 않은 파란색을 자신의 색깔로 가져가 버렸다. 주홍색 하면 에르메스, 민트 하면 티파니, 노란색 하면 맥도날드, 파란색의 페이스북, 핑크색의 핑크, 녹색의 스타벅스, 브라운의 UPS가 생각나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한국의 중소형 기업들도 컬러 점유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트색 오토바이를 보면 배민이 생각나고 노란 간판을 보면 백다방이 생각난다. 심지어 미 대학들도 모두 자신만의 고유 컬러를 갖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보라색을 보면 뉴욕 대학교가 생각나고 자주색은 하버드, 콜ум비아 대학은 밝은 블루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회사의 컬러를 가장 먼저 정해야 한다. 이 컬러를 컬러북에서 코드 넘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모든 회사 디자인 작업에 적용해야 한다. 어느가 이 일에 방심하거나 무관심하면 순식간에 회사 컬러는 여러 가지로 번복이 돼서 결국 색을 갖지 못한 회사가 된다. 컬러는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전달하는 기본 도구다. 컬러에 비친 이미지를 통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업 가치와 신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컬러는 같은 색이라도 미묘한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색으로 고고함이나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때문에 기부인과 귀족들의 옷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나 보라색은 그 밝음과 어두움 정도에 따라 완전히 대립되는 감정이 혼재된 색이다. 어두운 보라색은 우울함, 불행, 저주 같은 뜻을 담지만 밝은 보라색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원할 때 끌리는 색이며 심신이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찾게 돼 치유의 색이라고도 한다. 일부 병원에는 보라색 병식을 만들기도 한다. 연보라는 절제, 신중함, 영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같은 색이라도 톤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에 자신들의 회사 정체성에 맞는 적당한 색을 골라야 한다. 노란색은 경쾌하고 맥도날드 빨강과 노랑은 멀리서도 잘 보이고 신나 보이는 색깔이다. 파란색은 신용, 패기, 젊음을 상징하고 노랑은 깨끗하고 맑음을, 황금색은 클래식함을 상징한다. 내 회사의 정체성과 회사 컬러가 동일한 경쟁자가 그 컬러를 먼저 가져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다만 너무 가용해서 파랑의 신용, 노랑의 순수, 빨강의 열정이라며 여러 컬러를 넣어 국기처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면 충분하다. 흰색의 우아함, 위대함. 흰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색이다. 흰색은 빛이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진다. 흰색은 순수함, 천진난만함, 깨끗함과 관련된 색이다. 무색이며 단순함과 중립성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된다. 백색광은 가시 스펙트럼의 모든 색상으로 구성되며 개방감과 선명도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된다. 디자인에서 흰색은 균형 감각을 만들고 특정 요소에 시선을 끌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패션에서 흰색은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을 준다. 순결함과 천진난만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흰색에 도취된 리처드 마이어는 미국의 유명 건축가다. 그는 그의 건축물을 시종일관 백색으로 건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심지어 마이어가 LA의 게티센터 미술관을 설계할 때 건축주는 색깔 있는 박물관을 원했지만 그는 끝까지 흰색을 고집했다. 처음 그곳 박물관에 갔을 때 박물관 안의 작품들보다 건축물에 빠져 외벽을 따라 많은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다. 마이어는 흰색은 곧 모든 색이라고 말한다. 흰색은 모든 색이라는 그의 말은 흰색 그릇의 크기를 대신할 색이 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흰색의 건물이 시간과 태양광의 컨디션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흰색을 사랑해 백의 민족이라 불렸다.
삼국지 동미전을 보면 고구려와 부여인들이 흰색을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실 희다라는 말이 중세 한국어로 해를 뜻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흰색은 우리말로 태양을 밝고 환한 빛을 상징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때때로 배경을 그리기 위해 또는 강조를 위해 흰색을 사용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흰색을 태양빛과 비슷하다 생각했다. 그리고 18, 19세기에 들어서는 화려함을 선보이는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유행할 때도 인테리어와 건물 외관에 있어 흰색의 배경을 사용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현대에 와서 흰색은 순수함, 천진난만함, 깨끗함이라는 전통적 이미지와 더불어 조용함, 안락함, 청결이란 이미지도 더욱 강해졌다. 때때로 흰색은 화려하고 경쾌하며 밝고 고상해 보이기도 한다. 이런 흰색이 21세기에 들어서서 모든 곳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고급 비즈니스나 하이엔, 최고 품질이나 최고 성능을 갖춘 물건으로 가격보다는 품질을 강조하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은 흰색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잘 다뤄야 한다. 흰색과 모던이 만나면 고급이 된다. 현대 미국 주택의 모든 고가 주택은 모던 스타일의 흰색으로만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다. 전자제품의 애플과 가전제품의 발뮤다도 흰색을 가장 잘 쓰는 회사 중 하나다. 현재 한국 소형 주택들도 흰색을 배경색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같은 집도 모던 스타일의 흰색을 가미하면 고급이 되어버린다. 스노폭스는 보라색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흰색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노폭스는 스노폭스 플라워는 모든 화분이 흰색 모던이다. 사업 초기에는 이런 화분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스노우폭스 플라워를 모방하는 매장이 전국에 수없이 늘면서 양재동의 모든 화분 도매상이 흰색의 모든 화분을 공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품을 돋보이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꽃 담은 화분에 꽃을 그려놨던 시절은 지나간 것이다. 화분의 제일 큰 가치는 꽃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인데 화분이 꽃보다 아름답게 분칠하려 한 형국이다. 마치 전 친구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꼴이었다. 앞으로 흰색은 점점 더 번져가고 산업의 여러 곳에서 다른 색들을 다스리며 점령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흰색은 오랜 기간 가장 인기 있는 색이었으며 다양한 맥락에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색상이며 모던 디자인 제품과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색깔이다. 지속적으로 디자이너와 패션 전문가에게 인기 있는 색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분위기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류 문명사 시작부터 흰색은 배경처럼 지내왔으나 이제 직접 주인공으로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다. 모던 제품의 위력. 모던 제품은 단순함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애플 제품들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는 애플스럽다라고 말한다. 이 애플스러움을 가전 제품에 응용한 회사가 일본의 발뮤다이다. 중국의 샤오미 제품도 간결한 모던 디자인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생산한 제품이지만 다른 국가의 제품에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완성도와 성능, 디자인을 보일 때 중국산이라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말한다. 때론 대륙의 실수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한다. 모던은 심플한 이미지를 통해 깨끗하고 도도한 이미지를 갖는 게 특징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같은 성능을 가진 상품이라도 모던 스타일 제품이 고가 제품으로 인식된다. 이런 모던 제품의 영향력은 전화기나 가전제품을 넘어 모든 제품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건축이나 내부 인테리어도 모던 디자인의 확장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상점들조차 모던한 디자인을 가진 매장에 젊은 현대인들이 더 몰려든다. 근대 디자인의 탄생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바우하우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 모던 디자인은 거의 100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바우하우스는 전통적인 권위와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주관과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한 형태나 기능을 강조했다. 바우하우스의 가장 큰 목표는 독일 사회를 개혁해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산업과 결부되는 디자인을 처음 시도한 것이다. 지금도 바우하우스가 디자인한 바이마르와 데사우 건물이나 바실리 의자, 바겐펠프 램프 등은 단순 명료함에도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여전히 고급스럽다. 늙지 않는 디자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바우하우스에게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 디터 람스는 독일의 소비재 제조기업인 브라운을 통해 형태와 선의 아름다움, 제품 목적에 집중한 디자인, 단색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는 멋을 담아내며 산업 제품들을 예술품의 경지로 끌고 갔다. 스티브 잡스도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디터람스의 디자인을 애플에 이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디자인이 디터람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모던 디자인 제품은 전통적인 디자인에 비해 몇 가지 잠재적 장점이 있다. 간결한 선과 단색 위주의 제품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제품들과 위화감 없이 어울리는 장점도 있다. 또한 전자적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편리하다. 단순한 형태에서 나오는 안정성이 내구성을 향상시켜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기도 한다. 이런 모던 디자인 제품의 장점들 때문에 현대사회는 앞으로 절대로 모던 제품을 버리지 못한다. 앞으로 고급 시장은 모두 모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까지는 이런 모던 제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산업에서 모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모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기업가들은 퇴보하거나 전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사업에 모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아직 모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빨리 모던으로 개종하길 바란다. 고객은 최고의 인테리어. 요즘 잘 갖춰진 식당 하나를 시내에 차리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몇 억씩 들기도 한다. 인테리어야말로 제작에 가장 편차가 심한 지출이다. 커피숍 하나를 만들어도 1,000만 원에 만들 수 있고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인테리어의 핵심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둘 수 있도록 공간 안에 길을 넣는 작업이다. 또한 사람이 들어와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활기와 안정과 기쁨을 느끼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멋지게 만들어도 고객이 없으면 인테리어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인간의 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공간은 활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핵심은 고객이라고 표현한다. 즉, 인테리어의 정점은 고객이다. 고객이 많으면 좋은 인테리어라는 역설이 가능한 것이다. 사업체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 이 생명체에 길을 넣어주는 것이 고객이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가게 안에 사람이 들락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처음부터 마진율에 너무 목매지 말고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사람에게 70%의 마진을 보면서 하루에 물건 한 개를 파는 것보다 7명에게 10%의 마진을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실제로는 10%씩 이익을 보며 여러 고객을 맞이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어쩌면 직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포장지나 기타 소모품, 청소, 심지어 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 매장 안에는 기가 흘러야 한다. 활기가 있어야 한다. 활기가 나중에 모든 것을 이긴다. 마진이 아무리 높아도 활기가 없으면 마진은 죽어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활기가 있으면 결국엔 볼륨이 생기면서 원가율이 줄어들고 결국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 활기가 즉 고객이다. 심지어 직원들도 많아진 고객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손님 없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다. 어차피 일하러 왔는데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 지치게 하는 게 없다. 그렇다고 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을 한 명으로 보면 안 된다. 예전에 내 매장에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28,000원 정도 들었다. 고객 한 명이 매장 안으로 발만 집어넣어도 28,000원을 버는 셈이다.
그런데 보통 한 명의 고객 등 뒤에는 20명 정도의 잠재 고객이 매달려 있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을 만족시키면 56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고객까지 만족시키면 1120만 원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고객을 냉정하게 자르거나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다. 사업은 사람이다. 사업은 상업이나 서비스가 아니다. 사업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순간 그 지점이 어디든 그곳이 그 사업체의 내리막이 되고 만다. 당신에게 오는 한 명의 고객을 매번 단체 손님 맞듯이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이유다. 이익률과 이익. 나는 예전에 미국의 판다 익스프레스 회장 앤드류에게 우리 상품의 이익률이 높다고 자랑했다가 혼난 적이 있다.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상품 원가율도 낮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상품 원가율이란 상품 판매액 대비 상품 제조 원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품 이익률이 높다는 뜻과 같아. 예를 들어 1불짜리 상품의 원가가 20센트라고 하면 원가율은 20%고 이익률은 80%라는 뜻이다. 즉 원가율이 낮거나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상관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익률이 낮아도 이익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률이 낮아도 수익이 높다는 뜻은 박리담의 형태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익률이 높고 이익도 높다는 뜻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 상태라는 뜻이다. 아마 사업가로서 가장 환상적인 상태는 독점 사업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독점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독점 상태일 뿐이지 영구적인 독점 사업은 거의 없다. 독점적 사업을 하려면 독점 기술이 있거나 지역적 독점 혹은 자격 독점이어야 한다. 최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의 독점에 가까웠던 사업의 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이아몬드 채굴 생산 및 소화 회사 비인드비어스 그룹이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독점했다. 그러나 시장과 그 밖의 규제 요인으로 1980년대 후반 약 85%에서 2020년 말 약 23%로 시작 점유율이 감소했다. 이 밖에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경쟁업체가 업계에 진입할 수 없는 자연적 독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일반 사업에서는 이런 독점을 통한 높은 이익률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들은 이 독점 시장에서 독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익을 줄이고 상, 상품 원가율을 높여 더 높은 고품질의 상품을 같은 가격에 제공하거나 이익률을 낮추는 대신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자들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도 독점적 사업의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사업에 아직 경쟁자가 없고 이익률이 높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쟁자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상품에 대한 품질을 더 올리려고 노력하거나 가격을 내려서 다른 경쟁자들이 아예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고민하기 바란다. 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늘 경쟁자들보다 앞서고 있었지만 2, 3년이면 누군가에게 따라잡힐 것을 염두에 두고 매년 새롭게 개선할 것을 찾아 우위를 지켜갔다. 경쟁자가 배달을 할 때 현장에서 직접 만들었고 경쟁자가 현장에서 만들 때 독립스토어에 주력했다. 그 역시 따라왔을 때 이미 외국의 매장을 만들었고 로드샵을 만들거나 합병하는 등 매 순간 경쟁자가 따라올 것을 예측하고 몇 년씩 앞서 나가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업을 키웠다.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미리 하기를 바란다. 사업가들은 언제나 현재 자신의 회사가 미래의 자신의 회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라. 몸과 마음, 모든 면의 균형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의 사춘기. 경영자는, 특히 성공한 경영자는 사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다.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을 성공시켰냐는 이유로 득도한 스님이나 성직자에게 묻는 모든 것에 답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자녀교육에 관해 묻거나 부부 문제 혹은 실제로 종교적인 문제까지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갈수록 경영자에 대한 사회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경영자는 미래를 보는 해안, 리더십, 도덕적 윤리의식, 품성,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모두 겸비하기를 바라고 있고, 성공한 경영자는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기대한다. 상황이 이러니 경영자는 완벽해야 한다. 아파도 안 되고 지쳐도 안 된다. 자기관리, 목표의식, 전략 수립, 재무, 인사는 물론이고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화와 가치관과 나이와 교육이 모두 다른 수많은 직원을 이끌고 목표도 이뤄야 한다. 동시에 경쟁자도 막아야 하니 그 안의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최종 책임자라는 압박감은 아무리 능숙한 경영자라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러니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 본인은 아파도 안 되고 힘들어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고 회사나 조직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깨에 기대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서 함부로 마음을 열고 상의를 할 친구를 구하는 일도 어렵다. 그런데 경영자도 역시 사람이다. 때때로 아프고 엄살도 피우고 싶고 누군가의 품에서 위로도 필요하다. 자신을 혼내거나 안아줄 어른도 필요하고 그냥 골방에서 하루 종일 설명 없이 쉬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간 경영자들은 결국 한 번씩 크게 앓는다. 보통은 큰일을 치르고 난 후에 증세가 시작된다. 매각, 상장, 합병, 시장 안착 등 한창 성공을 맛볼 달콤한 시기인데 막상 당사자는 그동안 살피지 못한 나를 그제야 돌아보게 된다. 그러니 이미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에 노출돼 있기 마련이다. 약점 노출을 극도로 조심해왔고 완벽주의와 과도한 업무량을 유지하던 버릇 때문이다. 이를 병으로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치료나 도움을 받는데도 익숙하지 않다. 일부 언론사의 조사에서는 무려 70%에 달하는 CEO들이 가끔 혹은 자주 자살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떤 직업군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일본이 경제 침체기를 겪으며 한 해 자살자 3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경영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현재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연히 전문가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경영자의 건강은 회사의 건강과도 직결된다. 자신에 대한 경영도 회사 경영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회사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를 위해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사장의 사춘기는 누구나 온다. 이 마음의 사춘기를 잘 견뎌내지 못하면 회사나 개인은 사라질 것이고 어쩌면 둘 다 사라진다. 만약 성취 뒤에 오는 공허함이라면 새로운 취미를 가져 다시 무엇으로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다. 나는 목공을 한다. 배울 것이 너무 많고 공구도 종류가 많다. 실력에 따라 가구가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새로 창업해서 회사를 키워내 나가는 재미와 비슷하다. 이제는 솜씨가 늘어 판매할 정도까지는 못 돼도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 없을 정도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면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진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은 의사를 찾아가서 상의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핑계가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미활동, 명상, 봉사활동, 무엇이든 시작하기를 권한다. 절대로 회사 일처럼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가 목숨을 다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 아픈 마음에 상처를 갖고 오히려 일에 더 중독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책임감이란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일도 포함된다. 지금 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경영자야말로 가장 휴가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무의미해지고 고통을 끝내겠다는 극단적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들은, 특히 잘 나가는 경영자는 아무도 이런 고민 해결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고민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내가 못나서 그런가 생각하며 자책을 가질 수 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영자의 문제이니 부끄러워 말고 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란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법륜 스님은 가장 나쁜 아내는 착한 아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착한 사람은 착하다라는 평가를 계속 들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항상 옳다는 믿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고집센 여자가 되어 함께 살기 힘들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회사도 사장이 착하면 모두가 고생이다. 사장의 착함은 선택적이어야 한다. 다음 예시 7가지를 통해 내가 착한 사장인지 확인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때때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해야 할 때 냉정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 물러선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직원들이 그 피해를 본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산장 주인을 해야 한다. 둘째,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절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하면 상대가 모욕을 느끼거나 실망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중한 요청은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욕심이 섞인 부탁들은 들어줘도 비웃거나 심지어 뒤로 돌아서서 요구를 한다.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막상 해보면 별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셋째, 쉽게 양보한다. 사업에서 양보는 파산이다. 양보는 명분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양보가 이어지면 아무나 함부로 대할 것이고 당당히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마저 나타난다. 넷째, 혼내지 못한다. 아랫사람을 혼내고 지시하는 데 망설이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직원이 사장의 당연한 권리마저 지적하고 나선다. 심지어 나는 일하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하는 직원도 나타난다. 다섯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걱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미리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이뤄진다. 지나친 염려는 위로도 안심도 되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모두가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게 한다. 여섯째, 항상 웃는다. 항상 웃으면 아무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사장은 인자함보다 위험이 필요할 때가 많다. 웃음은 좋으나 역시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웃음은 위험이 사라지고 명령을 무시하게 된다. 일곱째, 도움을 청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라는 뜻이다. 그 외의 모든 일은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기 힘들어하는 품성은 직원을 두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을 해야 한다. 사장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착하기만 한 사람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착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착한 것은 세상이 다 착할 때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단 한 번도 다 같이 착해 본 적이 없으니 두려움 없이 착함을 조금 버리기를 바란다. 그래야 내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착함을 유지할 여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생각의 비밀. 가족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처신. 전작, 돈의 속성에서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자세히 제시했다.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됐을 경우는 그 재산의 규모에 따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는 그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첫째는 당신에게 순전히 기대 사는 의존적인 사람이다. 난 너밖에 없다라는 말로 감사해 하긴 해도 노력도 개선도 하지 않는 가족은 재정적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라며 당신의 책임감에 짐을 얻는 지배적인 사람이다. 이런 지배적인 가족은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며 심지어 욕을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렇게 의존적이고 지배적인 가족은 인연이 끊겨도 헤어져야만 한다. 서로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를 더 아끼는 더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력이나 당신의 재산,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가장 고결한 생활 공동체이고 인간의 기본 사회 구조이기에 내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대상이 부모나 자식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선악이 한 쌍으로 붙어 있기 마련이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하면 원수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성행위도 사랑하는 사람과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강제로 당하는 것은 가장 모멸적인 행위가 된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과 재산의 가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가족 범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잉여 자산이 많아지면 가족을 위해 재정적으로 하려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알려야 한다.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하려 들거나 대신하려는 의무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가족과 자산 사용에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재정적 목표와 사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상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과 친지 안에서 자기 삶의 가치 편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참고로 전작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가족과 친지를 살피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돈을 버는 규모와 결혼 유무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내가 실수했던 것과 잘한 것들을 수정해서 기록한 것이다. 1. 재산 규모가 10억 원 안쪽일 때, 이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 부모님 집이나 차를 바꿔주는 일,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모시는 올케언니나 형수님에게 명품 가방 사주기, 조카들 대학 입학 때 노트북 사주기, 가족 단체 식사값 혼자서 내기, 부모님께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이런 정도라면 가난을 벗어나 막 부자가 된 경우다. 가족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고생하는 여자들이나 조카들을 챙기는 시기다. 가족 안에서도 은근히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고생하거나 소외받는 가족들을 챙겨줘야 한다. 무리하게 사업 자금이나 차를 바꿔주는 정도의 일은 아직 이르다. 자신의 재산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만들지 말고 부모님 생활비 외에는 어떤 비용도 정기적 비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 부모님 생활비는 마치 급여처럼 정해진 날에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만들어놔야 한다. 부모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사업이 잘 안 되는지 혹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걱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것이다. 항상 같은 날 일정하게 보내고 사업이 커지면 조금씩 금액을 올려야 한다. 용어도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배당액이라고 바꾸라. 생활비 주는 자식 눈치 보시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식에게 젊어서 투자한 노력과 가치에 대한 배당 이익이라고 설명드리고 당당하고 편하게 받으시도록 한다. 또한 생활비를 모으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생활비가 일정하게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쓰지 않으신다. 사정이 어려운 다른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를 돕는다고 쓰지 않고 모으는 일 없도록 직구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잔고가 남으면 남은 만큼 빼고 드리면 된다. 그러면 월마다 택시 타고 커피 사드시고 꽃 사러 다니신 흔적이 통장에 보일 것이다. 형제들의 투자 요청, 주택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직 물에서 미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목을 잡아 모두 함께 다시 가난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혹시 그런 일로 형제 간 인연이 끊겨도 안 된다. 아직 당신 자녀와 배우자를 형제나 부모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시기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형수, 제수, 어머니, 여동생, 누나들에게 꼭 가방 하나씩 선물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시기는 가족을 지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족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시기다. 이 재산 규모가 50억 원 안쪽일 때, 이때는 부모님 집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는 시기다. 부모님 용돈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책임져야 할 시기다. 조카들 학비를 내주는 시기도 됐다. 형제들이 질투하던 시기가 지나 인정하는 시기가 왔다. 이때는 큰돈을 써도 행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조카들을 챙겨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조카들을 챙기면 사촌들이 친척이라는 가족 공동체 개념이 명확해진다. 사촌들끼리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게 된다. 다른 좋은 점은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부탁을 덜하게 된다. 자기 자녀들 학비를 내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입학 때마다 노트북을 바꿔주는 부자 형제에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지 못한다. 조카들에게 드는 비용이 형제들 사업 자금이나 보증, 주택자금 지원 등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싸고 현명한 지출이다. 이 시기에도 형제들에게 대한 지원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3.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형제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들의 가난은 이제 당신의 책임이다. 형제 자매 중에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직책을 주는 시기다. 당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재산 규모가 100억대를 넘었다면 자신이 자산을 만드는 시기다. 부모님을 해마다 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친한 친구들도 함께 보내드려서 자식 자랑을 부모 친구들에게 하게 만들 시기다. 가족과 친척 사이에 공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병원비 들어갈 일이 생기면 당신이 자가 보험사가 돼준다.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배우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대우받고 함께 보람을 느낀다.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나서서 하면 모든 일에 생색이 나올 수 있고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당신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배우자를 통해 이런 모든 일을 돕도록 한다.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요? 하나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다음 게 짧아요. 중심은 가운데 있지 않다. 사장이란 그 회사의 중심이다. 모든 것이 사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장은 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을 혼내기도 하고 보상하기도 하고 투자를 집행하기도 하지만 자본을 축적하기도 한다. 지극히 조심스러운 투자도 하지만 무모한 투자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상반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장은 자신의 임무는 시소의 중간에 앉아서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사업은 내 업종만의 경쟁자도 아니고 불과 내년 경기를 예측하기 힘들 만큼 빨리 돌아간다. 그러므로 중간에 서는 순간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사장은 시소의 중간이 아니라 고개사가 돌리는 접시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접시는 좌우 앞뒤로 흔들거리며 돈다. 이런 흔들리는 원반 접시가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으려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매번 달리듯 다니면서 전체 무게의 중심을 바꿔줘야 한다. 이제 중심이란 의미는 2차원적인 시소가 아니라 3차원의 접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자는 사업에서는 철저한 합리주의자이고 사생활에서는 인간미 넘치고 공적으로는 정의로울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다. 날카롭게 혼내고 질책하고 손해를 끼치거나 무능한 직원의 해고를 서슴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에게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한다. 사장이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결국 원판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는 말이다. 그 원판은 곧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나 자신 스스로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경영자는 원래 밖에서 바라보면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접시의 양극단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경영자요 리더다. 중국의 위나라 출신 장군 오기는 종기난 병사를 위해 고름을 빨아주기도 했지만 수만 명의 군인을 사지로 몰아넣기도 했다. 한 사람이 대담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며 이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내게 이런 양극단의 능력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쟁자를 언젠가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극을 달려다닌 후에도 스스로 묘멸감이나 죄책감이 없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리더는 언제나 그래왔다. 세상은 오래전에도 시소가 아니라 접시 위였고 앞으로도 접시 위일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셨습니다. 어디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get into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It's really hard to get into Harvard. 하버드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하버드 좋죠, 그죠? It's really hard to get into Harvar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really hard to get into Harvard. It's really hard to get into Harvard. Get into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사진 한번 찍으시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날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